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반갑습니다. 끝장의 기회도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 부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익과 비용 부분은 손익계산서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표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 암기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 보시는 본문에 있는 거랑 뭐 같은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요 부분 지금 제가 일단 적어 볼게요. 손익계산서의 구조입니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제 더 해볼게요. 밑에 영업 외 수익이 있고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은 뺀다. 자 그렇게 하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는 게 되죠. 그리고 법인세 비용을 빼시면 마지막으로 단기 순이익이 됩니다. 네,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되고요. 자, 요 모양을 제가 지금 한번 따로 적어 드리는 이유는 요거는 암기 사항입니다. 요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요거 지금 잠깐 멈추시고 한 2분 정도 안 보고 지금 제가 적은 것처럼 적을 수 있게끔 다짜고짜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암기를 하셨으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수익은 이제 비용과 이런 관계가 있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회계에서는요. 특히 수익이 번 돈이고요. 비용은 쓴 돈. 그러면 이제 이익은 남은 돈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좀 확장을 시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게 확장을 시켰는데 이제 이 중에서 수익에 해당되는 거를 첫 번째로 매출액이라는 게 있고 영업 외 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회사에서는요 매출액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영업의 수익 같은 경우는 뭐 이자 수익 같은 건데 그게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매출액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런 식으로 다 나누고 있다는 게 특이점이죠. 그래서 어떤 활동에서 발생한 돈이냐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비용 카테고리가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익을 안 보시면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단기 순이익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익이 순서가 되어 있는데 예전 어떤 시험에서는 이익의 순서를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외우라 하는 이유는 사실 뭐 문제 풀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우선 손익계산서 요거를 암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지금 좀 꼭 외워주세요. 요거는 우리 재무상태표 처음에 전체적인 카테고리 외웠었죠. 자산은 무슨 자산이고 이런 식으로 다 외웠던 것처럼 손익계산서도 우선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오른쪽에 이 부분 자 손익계산서의 윗부분이죠.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재고자산 할 때 나왔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겁니다. 재고자산에서 이제 팔았으면 매출액이 되고 재고자산에서 이제 판 것들의 원가는 매출원가라고 우리가 처리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고자산과 손익계산서는 매우 연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림을 위에 부분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좀 더 확장하셔가지고 손익계산서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출액부터 해서 표가 있죠. 표 왼쪽에 보시면은 방금 적은 게 다 적혀 있는데 여기 매출액 총 매출액에서 매출연율이 빼고 환입 빼고 매출 할인 뺀다. 요거 재고자산을 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매출원가 옆에 매출원가가 나오는 식을 적긴 했는데요. 우리 이거 어떻게 했죠? T계정으로. 네, T계정으로 요거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만 식으로만 적어 놓은 건데, 우린 T계정 그림을 아시기 때문에, 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자, 여러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판관비와, 여기 판관비와 아래쪽에 있는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금 나중에는 비교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우선 판관비는 제가 계정 과목들을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비용 계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판관비에 들어가는 비용 계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굳이 다 안 적었고 그냥 좀 헷갈릴 만한 거, 감가상각비와 그냥 대손상각비, 요거는 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좀 헷갈릴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거랑 이제 비교하는 부분인데, 이제 영업의 비용인데요. 이자 비용 보이시죠? 기부금,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 세 개가 일단 대표적인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이점으로 아까 판관비와 대손상각비가 있었는데, 영업 외 비용의 기타의 대손상각비 보이시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점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거 대손상각 충당금 제가 알려드릴 때 했었잖아요.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했었죠. 매출 채권. 그러니까 매출 채권 중에서도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 중에서도 우리 외상 매출금이랑 바드럼이죠. 네, 뭐 같은 말이죠. 네.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매출 채권이니까요. 그것과 관련된 대손상각비가 이렇게 이름도 대손상각비. 자, 근데 기타의 대손상각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이외의 것들인데 뭐 대여금, 미수금, 그 다음에 선급금과 관련된 네, 상각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영업의 비용 안에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들어가나요? 라는 어이없는 소리는 하시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얘네들은 자산이라고요. 얘네들이랑 관련 있는 대손상각비가 기타의 대손상각비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찬히 잘 듣고 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이외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뭐 이런 계정도 있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평가 손실 혹은 처분 손실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죠. 요거 우리 네모 매트릭스 그려가지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해가지고 제가 평가 손실, 처분 손익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그죠? 요거 우리 수없이 그랬죠. 그때의 이제 요 부분이 단기 손익 항목이다라고 했었던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처분이니까. 평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혹은 이익만 자본으로 처리한다 했었던 거죠. 그거 지금 계속 반복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정 과목 들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고 기억을 하고 계신가, 이제 그런 걸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은 요거 보시면은 전부 다 이 물건 팔고 생긴 수익이 아니라 그냥 그 이외의 사건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요건 외울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냥 알아야죠. 느낌으로. 회사는 물건을 팔고 돈을 번다는 거죠. 자, 이제 수익인식 기준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익인식 기준 넘어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품이나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서 상품에 대한 재정원가 매출을 한다. 그냥 맞는 말이에요. 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판관비는 제품이나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 그 다음에 관리 활동. 이 두 개가 판매, 관리비니까 판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맞는 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용이라는 말, 용어가 나왔죠. 요거가 뭐냐면 매출원가랑 판관비를 한꺼번에 부를 때 영업활동으로 인한 비용입니다라고 불러요. 아시겠나요? 요걸 이런 식으로 옆으로 식으로 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려면 요 그림 보이시죠? 우리 오른쪽 위에 그렸던 그림 보시면 얘와 얘를 합쳐서 영업 비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까지가 지금 영업이익이죠. 요까지가 이렇게 보시면 영업이익이죠. 그쵸? 그러니까 영업이익까지가 영업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 영업이익을 낼 때 발생하는 비용이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영업비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림으로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겁니다. 옆으로 이제 식으로 하면 조금 기억하기가 헷갈리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개입니다. 판관비는 당의 비용을 표시하는 적절한 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여기까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적절하게 해라 이런 말은 다 좋은 말이니까 맞는 말인데, 일괄 표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할 수 있다. 이제 다른 계정 과목들이 좀 미미하게 발생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냥 판관비라는 계정으로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거는 기억해 주세요. 이런 규정이 그 회계 기준에 있어요. 그래서 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기도 일단 볼게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까 영업활동까지 해가지고 이익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니니까 영업의 수익 맞죠? 발생하는 수익과 차익은 영업 외 수익 맞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영업 외 비용 이런 식으로 지금 말장난이죠.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를 잠깐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1번 보기를 먼저 읽으면서 요거는 요 보기를 보고 위에 있는 내용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디귿은, 자, 디귿은 보시면은 일단 기부금 확인되셨고요. 요거 영업 외 비용이죠. 요거 바로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디귿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 식을 보시면, 자, 영업의 비용 자리 여기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아래쪽에 있는 단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이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미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를 다시 보시면 단기순이익에만 영향을 준다. 1번 맞습니다. 자, 2번 영업의 비용은 니은과 디귿의 합계인 100만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디귿은 기부금 아까 확인했고, 니은 한감 보시면 영업부 감가상각비 보이시죠? 아까 감가상각비는 제가 판관비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이렇게 판관비 알아주시면 되는데, 영업부 말고 제조부서라고 만약에 적혀 있으면, 제조부 감가상각비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때는 이제 판관비를 하시면 안 되고 제조원가라고 하셔야죠. 500번대 기억나세요? 판관비는 800번대였고 그것들이에요. 전부 다 지금 다 이제 여러분들 흩어져 있던 지식을 하나로 뭉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에서 말하는 이 판관비가 우리가 코드 입력할 때 800번대로 입력했던 그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예시로 또 제조부 감가상각비 이런 말 하고 있죠. 요거는 제조원가 500번대에 속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원의 영업사원이죠. 그것도 핸드폰 요금이니까 이것도 판관비입니다. 얘가 제조부서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조부서의 핸드폰 요금이라면 그건 또 제조경비, 제조원가 500번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번에서 말하는 영업의 비용은 니은은 아니에요.
디귿 하나만 보셔야죠. 그래서 금액이 30만원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3번 문제입니다. 상품을 판매한 이후 시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판매 이후입니다. 자,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품을 판매한 후에 상품이 하자로 반품이 되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아는 걸 적어보면 매출 환입이죠. 우리 매출 환입을 총 매출액에서 뺐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 매출액이 개선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 말은 이제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4번부터 읽어볼게요. 3번. 상품의 하자로 10%를 환불해 주다. 이거는 우리가 배운 게 매출 애누리입니다. 그리고 조기 상환 보이시죠? 외상을 조기 상환하여 10% 할인한다. 이게 매출 할인이죠. 우리 다 아는 것들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매출액, 총 매출액에서 차감 빼는 애들이었잖아요.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번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횟수를 포기하다. 이거는 대손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대손 부분 분계를 한번 가셔서 보시든지 아니면 지금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면 대손 분계할 때는 매출액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비용을 인식한다인데 요거는 우선 이론적으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응의 원칙.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건데 가장 직접적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답은 매출 원가입니다. 얘랑 매출액이랑 서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인식이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원가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얼마인지 계산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거는 3번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은 영업비용이라는 말이 있고, 제가 아까 영업비용은 매출 원가와 그 다음에 판관비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1번부터 이제 키워드들을 한번 가볼게요. 거래처, 선물, 그럼 요거는 접대비죠. 그 다음에 상품 홍보면 광고 선전비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계정 과목들을 뽑아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손 발생했죠. 대손 상각비겠죠. 그 다음에 기부 보이시죠? 기부금이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비용이 아닌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영업 외 비용을 찾아라. 그 말과 뭐 같은 말이죠. 그리고 요 1, 2, 3번 같은 경우는 판관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기부금이 대표적인 영업 외 비용이고 추가로 이제 또 적으세요. 이자 비용도 영업 외 비용이었고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좀 적어 주시는 게 좋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런 식으로 세트로 좀 적어 놓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좀 하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계정 과목 중 분류가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자 비용, 여기까지 일단은 보시면은 이거 영업의 비용 이야기하는 거네. 그죠? 자, 그러면 3번과 4번 중에서 영업 외 비용인 게 뭘까요? 얘죠. 외환차손. 물건을 팔다 보니 외화가 바뀌었다가 아니잖아요. 외화가 바뀌는 거는 그냥 환율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차손이 생기는 겁니다. 물건을 파는 과정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사를 뭐 관리하거나 뭐 이런 것처럼 판관비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외환차손도 영업 외 비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자, 그럼 답은 3번이고 얘는 판관비입니다. 소모품 B는 판관비죠. 회사에서 뭐 사무용품이나 그 다음에 뭐 직원들 부식이나 이런 거 사줄 때 또 소모품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부식은 복류생비인가 그렇겠다. 그냥 사무용품비 정도로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려면요, 매출액부터 우리 손익계산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매출 원가 빼기 는 매출 총이익이고 빼기 판관비 하시면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영향을 미치는 건 요 정도까지죠. 그럼 요 밑에 있는 영업의 비용부터는 영업의 수익이거나 걔네들은 일단은 영향을 주는 거는 아니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주는 거래라고 했네요. 주는 거래. 답은 1번이네요. 매출한 상품의 일부가 환입됐다. 이게 매출 환입 계정이죠. 그러니까 얘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보이실 거고, 보험 차익. 요것도 이제 보험금 타먹은 거거든요. 우리 회사는 보험금을 타먹을 목적으로 있는 회사는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이고, 그 다음에 기부금. 2, 4번은 영업 외 비용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핵심 키워드 위주로 해서 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자, 제조업을 운영하는 A회사의 장기대여금이라는 계정 보이시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대요. 자, 그럼 어느 게 변동이 되냐 하는데, 자,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경우 분계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차변에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적히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적히죠. 대손 충당금은 이름은 같지만 각각 코드 번호가 다 다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장기대여금이든 뭐 선급금이든 외상 매출금이든 다 하나씩 대손 충당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요 대손 충당금은 장기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 항목 중 변동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타의 대손상각비 얘가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 말은 매출원가에 영향 미칠 수 없고 총이익에도 미칠 수 없고 영업이익에도 미칠 수 없죠.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이거나 혹은 단기순이익에, 이것도 적어 놓으세요. 단기순이익에 이제 영향 미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우리 그림 그렸을 때 영업의 비용보다 밑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수익의 인식 기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회계에서는요, 수익의 인식 기준, 그리고 밑에 보면 수익의 인식 시점, 요걸 다 정해놨어요.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먼저 한번 학습을 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니다. 일단 수익의 인식 기준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재화와 그 다음에 용역 제공, 네, 요거를 가지고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신 다음에 이제 각각 수익 인식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볼 건데요. 재화 판매는 물건 판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역 제공은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죠. 사람의 이제 인권, 뭐 사람의 용역이라고 하죠. 네, 사람의 그 일손 제공, 서비스 제공 이런 걸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재화 판매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되어 있고요.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그렇죠.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 혹은 보상 두 가지가 다 있을 건데, 네, 그것들을 구매자에게 이전을 시키면 이제 판매한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제를 할 수 없다. 그쵸? 이거 내가 팔았는데 이제 또 내가 막 다시 가져와 가지고 내 거인 것처럼 할 수는 없다. 그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매출액으로 그렇게 숫자를 적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건 팔아서 이렇게 내가 돈을 얻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효익이 생겨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이제 3번과 4번이 좀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3번에서는 수익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5번에서는 원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신뢰성 있게 측정이 될 수 있어야 나는 수익으로 인식하겠다. 이고 이 3번과 5번을 묶어서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또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적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용역의 제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의 제공은 뭐가 다르냐면 물건을 넘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수익 금액, 내가 나의 용역을 제공했을 때 얼마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금액 측정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효익의 유입 가능성도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원가 4번도 똑같은데요. 지금 3번 부분이 좀 다르긴 합니다. 진행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용역에서는 왜 진행률이라는 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학원 강사들이나 뭐 과외해 주시는 분들을 뭐 이런 분들을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몇 회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해주겠죠.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이제 한 해가 끝날 때 그 금액에 대한 진행률을 일단 계산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혹은 건설업에서 이제 요게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건설업은 건설이라는 용역을 제공을 하겠죠. 자, 그럼 장기간 건설을 하면 이제 건설이 완료됐을 때 목돈을 받겠다가 아니라 일정 부분이 진행됐으면 진행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건설업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진행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익 금액, 원가 이런 것도 막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진행률이라는 게 나오는구나. 그 부분을 한번 요거 읽어주세요. 요거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시점입니다. 인식을 그러면 어떤 시점에 해야 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선은 일반 매출을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기준이라고 합니다. 판매 기준은 다른 말로 물건을 넘겨줄 때, 기본적으로는 물건을 넘겨줄 때 이게 일반적인 매출이고요. 자, 그럼 용역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용역 보이시죠? 아까 우리 여기서 봤던 용역 요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진행 기준으로 간다입니다. 일단 요까지가 대표적인 거니까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을 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동종 같은 걸 바꿀 때는 굳이 팔았다라고는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종 서로 다른 물건을 서로 바꾸면 서로 물건을 판 것으로 이렇게 수익을 인식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이랑 시용 요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위탁 매출은 위탁자가 나라고 했었죠. 위탁자가 이렇게 있는데 나, 그 다음에 수탁자는 물건을 팔아주시는 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탁자인 나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넘겨줄 때는 파는 거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럼 뭐냐? 수탁자가 팔아야지만 물건을 판 것으로 본다. 여러분, 이거 우리 어디서 봤죠? 재고자산에서 봤죠. 이거 지금 수익의 인식 시점 이거 있죠. 재고자산과 관련이 높습니다. 우리 그때 기말 재고에 넣을 수 있냐 없냐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예요. 지금 여기서 수익의 인식이 되면 내 기말 자산, 내 기말 재고에는 못 넣는 거죠. 팔고 없으니까. 자, 근데 수익의 인식이 안 됐다 하면 아직은 나의 재고, 기말 재고에 넣을 수 있다. 그거입니다. 그거 때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시용 매출은 우리가 시용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시송품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 사세요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기준이 구매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해야지만 나는 물건을 판매한 것이다 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좀 헷갈릴 만한 거 할부 매출입니다. 할부 매출은 돈을 나누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기본적으로 판매 기준입니다. 물건은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당신이 돈을 나누어 받더라고 하더라도 수익은 그 물건을 넘겨줄 때 다 일단 인식해라. 돈을 나중에 외상값을 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품 조건부 매출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물건을 판 다음에 상대방이 반품을 할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제 반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돼요.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하는 시점 혹은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시용 매출이랑 좀 비슷하죠. 둘 다 이제 조건부 판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상품권 매출이라는 게 있죠. 상품권 매출 이렇게 있는데, 자, 상품권은요, 이제 회수 시점이라는 게 보이실 건데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시점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상품권을, 요거는 이제 내가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한다. 우리 백화점 보면 상품권을 판매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시점이 상품권을 회수한다인데요. 이거는 회수.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고객이. 위에 상품권 판매는 뭐냐면 내가 상품권을 고객한테 그냥 주는 거죠. 됐나요? 근데 상품권을 회수한다라는 말은 고객이 나한테 그 상품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가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분계를 간단하게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권을 팔 때 돈이 들어오겠죠. 우리 백화점에. 자, 근데 선수금이라고 일단 잡습니다. 요거 바로 수익이라고 안 잡아요. 상품권 팔았으니까 매출 잡아야 되겠네? 아니에요. 상품권은 매출 바로 안 잡습니다. 그럼 언제? 회수될 때. 그러니까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할 때 그때 이제 선수금 없애고 요때 대변에 상품권 매출 이런 식으로 매출을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위에 보시면 상품권 매출은 수익 언제 잡은대요?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이에요.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매출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됐죠? 그런 식으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익 인식 기준, 인식 시점 부분입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씩 봅시다. 자, 1번.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다. 아까 보셨죠? 수익 금액이 측정 가능해야 되고,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자, 그 다음. 4번이 일단 답인데 보세요.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가 없어야 되죠. 팔았는데 내가 통제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 시점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고요. 수익의 인식 시점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위탁 매출은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맞죠? 상품권 매출은 상품권이 고객으로 회수된 시점 맞습니다. 할부 매출은 할부금이 회수된다? 아니죠. 기억나시죠? 아까 뭐 할부금은 별개의 문제다. 요거 같은 경우는 물건을 팔았을 때, 판매했을 때, 판매 시 혹은 인도 시 물건 팔았을 때 바로 수익 인식하는 겁니다. 자, 시용 매출은 매입자 의사표시가 있는 시점 맞습니다. 지금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파악을 하십시오. 자, 기업회계 기준의 매출의 수익 인식 시기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고, 자, 용역은 진행 맞습니다. 상품은 판매, 인도 맞고요. 시용 매출은 매입자가 의사표시를 한 날 맞죠? 위탁은 수탁자가 넘겨받은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판매한 날이었죠. 답은 4번이죠. 여러분 감 오시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4번 갑니다. 오정원 A사로부터 갑상품을 12월 10일에 주문을 받고, 지금 이런 시점 나오니까 체크할게요. 주문받은 시점이고요. 갑상품을 12월 24일에 인도하였다. 인도라는 말 중요하네. 그 다음에 갑상품 100을 다음과 같이 받을 경우 수익의 인식 시점은 그러면 언제냐? 이 말은 뭐냐면 물건을 24일에 넘겨주고요. 돈은 뒤에 딱딱 나누어서 받은 겁니다. 됐나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물건
수익 인식 언제 한다 했죠? 물건을 인도한 12월 24일 날 한다. 뒤에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 날짜가 막 헷갈리는데요. 이건 아까처럼 할부 판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돈을 이렇게 나눠받는 거 관계없이 물건을 넘겨준 그 시점이 답이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5번 갈게요.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을 기말장부금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이걸 보세요. 재고자산을 기말장부금액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인데, 자, 포함을 하려면 수익이 인식이 안 되는 게 포함되는 겁니다. 수익 인식을 해버리면 팔린 거기 때문에 기말장부에 포함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일단 생각하셔야 되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착상품,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인데 선적진도 조건, 이거 그림 그린 거 기억나세요? 자, 볼게요. 선적진도 조건인 경우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된다. 요거 맞죠? 근데 그래서 미착상품은 요건 운송 중인 거라 했잖아. 맞지? 운송 중인 거는 선적하는 순간에 매입자의 것이라고 보니까 매입자의 재고자산을 포함하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2번 적송품. 자,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는 거 맞죠? 자, 반품률이 높다. 요거는 이제 좀 새로 나오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읽어보면서 이거는 공부하시면 돼요. 자, 반품률이 높으면, 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을 때는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하거나, 인수 수락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품기간이 종료된 시점, 이때까지 포함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아까 반품 조건부 있었죠? 반품 조건부 그거예요. 반품 조건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미안합니다. 지금 4번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또 읽어버렸다. 자, 할부 판매 상품 해가지고 할부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 할부니까 나눠서 받겠죠. 자, 상품의 판매 시점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요거 이제 틀렸죠. 할부는 별개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나의 재고는 이제 더 이상 아닌 겁니다. 네, 5번에는 답이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지금 요거는 재고자산 문제이긴 한데, 제가 손익계산서랑 어떤 식으로 연계를 되는지 한번 좀 비교하시라는 의미로 넣은 거예요.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있어도 되는 문제고, 재고자산에서 뭐 그쪽에 속한다 이렇게 제가 말해도 뭐 큰 관계는 없어요. 둘 다 되니까. 자,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의 포함. 자, 그러면 이제 장기 할부 조건이라는 게 일단 7번에서는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계속 읽어보면서 할게요. 장기 할부 조건. 할부 조건은 제가 인도라고 했죠. 인도하는 시점에 판매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더하시면 안 되겠고, 자, 시용 판매에서 고객에게 일단 제공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매입의사 표시 없다. 그럼 아직은 내 거예요. 판매자 거죠. 아직 팔렸다고는 볼 수가 없다. 자, 위탁 판매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에게 제공을 했는데 아직 보관 중이래요. 그러면 아직은 나의 재고자산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목적지 인도 조건. 목적지에 도착해야 소유권이 바뀌네요. 내가 판매자입니다. 운송 중 바다 위고요. 그럼 아직까지는 판매자인 나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8번이고요. 이거 보세요.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하면서
상품권 판매 시점에 상품 매출로 회계 처리하였을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요거는 이제 뒤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뭐 그런 문제인데 여기 한번 넣어봤어요. 요거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상품권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원래 분계를 적어볼게요. 그때는 먼저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50만원 적는 거 맞고요. 차변 대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선수금 적으라 했죠. 그러면 선수금 미리 받은 돈처럼 선수금 혹은 선수수익도 가능해요. 어쨌든 둘 다 적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차변에 현금은 잘 적었어요. 근데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적은 거죠.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이런 문제 풀 때 요령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게 올바른 분계고요. 오른쪽 거는 잘못된 분계네요. 그죠? 근데 결국은 장부에는 요 분계가 들어간 거고요. 요 분계가 장부에 들어갔고, 그럼 올바른 분계는 장부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요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장부에 반영된 거 안 된 거 이렇게 보시고, 자, 그다음 차변은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둘 다 잘 들어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대변을 일단 적어 볼 건데, 대변은 부채. 대변이니까 이게 증가 이렇게 적어, 괄호 닫지 마세요. 수익이 발생, 상품 매출이니까. 요까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천천히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지금 장부에 반영이 된 거는 오른쪽에 있는 상품 매출이죠. 요거는 괄호 닫으세요. 이렇게 해서 수익에 과대 계상이 반영이 된 거예요. 수익이 증가하는 게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괄호 닫으면 되고, 왼쪽의 분계는요, 그래서 이 분계가 지금 장부에는 안 들어갔죠.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로 화살표를 끄세요. 그래서 이제 뭐라 말을 쓰냐면 부채가 과소계상됐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부채가 과소계상됐다. 수익은 과대계상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이나 비용이 나오면 항상 이익을 생각하셔야 돼요. 수익이 올라가면 이익도 올라간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익은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일단 2번 자산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수익이 과대고 자본도 과대라고 적혀야 됩니다. 지금 화살표 위 아래로 적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거래 판례서 가르쳐 드릴 때 화살표 위 아래로 가르쳐 드렸던 이유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 문제를 좀 푸실 때 좀 원활하게 푸시라고 알려드린 거니까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번 시간에는 요까지 일단 하고, 끊고, 그 다음 시간에는 손익계 산서와 재무회계 나머지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